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1910년대 무단 통치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1910년과 1920년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이제 통치 방식이 변화하긴 했는데 그게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일본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먼저 1920년대 문화 통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이나 무력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폭력을 이용해서 진압시켰던 이 무단 통치가 왜 갑자기 1920년에 들어서 문화 통치로 바뀐 것일까요?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3.1 운동 때문이었죠. 3.1 운동은 쉽게 말하면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서울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중소도시, 나중에는 농촌과 산간 곳곳까지 말 그대로 전국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참여했던 만세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치던 바로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은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면서 무단 통치를 실시했던 이유가 한국인들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칼과 총을 이용해서 위협적인 통치를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919년이 됐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우리의 식민지가 됐다고 봐도 되겠지라고 약간 안심하는 순간 3.1 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그동안 잠잠했다고 생각했던 한민족들이 정말 불때같이 일어나서 독립을, 만세를 외쳤던 그 사건을 보고 일본은 무단 통치가 지금 효과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총과 칼을 들이댔는데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계속 독립을 외치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통치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게 한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자, 한국 입장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뭐가 약해질까요? 독립의지가 약해집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독립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게 되면 3.1 운동처럼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는 그런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일본의 문화 통치는 겉으로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무단 통치랑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켜서 민족운동을 약화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통치라는 용어보다는 민족분열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화통치라는 명칭은 일본 입장에서 일본인들이 붙인 통치 방식이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통치 방식은 어땠는지 1910년과 비교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1910년 무단 통치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해서 1910년에는 이랬는데 20년대에는 어땠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기만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그 목적은 한국인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겉보기에만 좋은 거고 실제로는 절대 좋은 점이 없었다는 거, 속이려고 했다는 점. 그래서 요 3단계로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총독 임명과 관련돼서 문화통치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으로 조선 총독의 문관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910년에는 어땠길래요? 1910년대에 조선 총독부 최고 우두머리 자리인 조선 총독 자리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었냐? 일본 육군 또는 해군의 대장, 군인 출신들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을 총독 자리에 앉힌 것은요, 무력을 이용하는 통치 방식, 무단 통치를 위해서 군인들이 이제 장악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은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자, 여러분 이제 무단 통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막 총과 칼을 들이대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 자리에 이제 군인이 앉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줘야겠죠. 자, 앞으로 문관도 임명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땠냐? 임명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920년대, 1930년대, 1945년까지 일본 식민 지배 체제 내에서 36년간 총독 자리에는 군인 출신들이 계속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군인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아유, 무슨 군인이 총독을 해요 라고 해놓고 계속 군인이 앉았다는 것이죠. 얼만큼 겉보기와 실제가 달랐는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무단 통치와 이어서 헌병 경찰제도 했었잖아요. 1910년대에. 자, 그런데 1920년대에는요. 헌병 경찰제도를 보통 경찰제도로 바꿉니다. 자, 이제 헌병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헌병들은 군대로 돌아가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 업무는 일반 경찰, 보통 경찰이 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는 어땠냐? 경찰서의 수, 그리고 경찰관의 수, 그리고 경찰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이 전부 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실제로 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161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1918년과 1920년을 비교했을 때 2년 사이에 경찰 서의 수가 무려 751개에서 2761개로 3배 이상, 4배 가까이 늘었죠. 그 다음에 경찰관의 수도 5,402명에서 18,376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2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그 말인즉슨 뭐냐면 헌병은 사라졌지만 경찰관의 수를 대폭 늘리면서 한국인에 대한 지배를 더 촘촘하게 하겠다.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봐서 헌병 경찰이 이제 사라졌네, 좋네, 일본인이 한국인한테 잘해주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일본인들이 또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너희가 3.1운동을 일으킨 걸 보니까, 그래, 너희도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권한을,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싶은 거구나. 너희가 아무리 식민지인이더라도 우리 일본인의 식민지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의 참정권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의 일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해서 한국인들이 이제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너희의 의견을 들어줄게 라고 홍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도평의회와 부군면 협의회를 설치합니다. 자, 지금 우리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뭐 흥덕구, 뭐 복대동에 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평의회라고 하면 충청북도의 어떤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인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 충청북도의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행정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열겠다는 거고요. 부군면 협의회도 시구동 협의회를 열어서 우리 동, 복대동 어떻게 할지, 우리 흥덕구 어떻게 할지, 우리 청주시 어떻게 할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의들이, 이 협의회, 평의회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뭐냐면 그 회의에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하는 권리예요. 그럼 결정하는 권리가 없으면 이 회의는 왜 하는 거죠? 이 회의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회의는 열되 거기서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겉보기에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뭐 하나 보다, 우리 한국인도 이 일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나 보다 라고 보여주기 식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들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을 위한 정치를 할 리가 없겠죠. 겉으로만 참정권 주겠다, 지방자치제 하겠다라고 보여주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에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20년대에는 일부 허용합니다. 일부 허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드는데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독립운동단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단체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냐? 친일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친일파들이 모이는 단체는 당연히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도 이제 한국인의 언론을 이 언론의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검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문이 아침에 나오는 신문은요, 그 전날 완성이 되거든요. 기사를 써서 전날에 완성이 되면 조선 총독부에서 그 신문사에 검열을 나옵니다. 검사를 나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내보낼 신문을 미리 보는 거야. 그 전날에 미리 봐서, 자, 신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신문 기사가 이렇게 있으면 무슨 땡땡일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신문 기사들이 이렇게 쭉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쭉 보면서, 자, 이거 빼세요. 자, 이것도 빼시고요. 이 부분 수정하세요. 이렇게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신문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빈칸이 뚫린 신문이 나옵니다. 이 빈칸들은 무슨 의미냐? 조선 총독의 허가를 못 받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전에 검열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겉으로는 자유를 줬는데 실제로는 자유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사를 이렇게 삭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신문사에서 기사 삭제를 안 한다, 총독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신문을 금지당합니다. 신문 출판이 금지되고요. 나중엔 아예 그 신문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폐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허용됐는데 누가 허용한 자유야? 조선 총독부가 허용한 자유만 허락하겠다. 조선 총독부 입맛에 맞는 자유만 허락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0년대는 우민화 교육이라고 해서 보통학교 아니면 실업학교만 다닐 수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겉으로는, 자,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일반계고, 우리 청주고 같은 일반계고 학교의 수를 늘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수업 기간도 원래 보통 학교는 4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6년으로 늘어납니다. 수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수업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홍보를 해. 하지만 학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유상교육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인구 1만 명당 취약 학생 수 1925년 기준인데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일본인의 취약률이 거의 6배 이상, 여러분 수를 잘 보셔야 돼요. 6배 이상 많고요. 이건 뭐 거의 20배 이상, 이거는 거의 120배, 이거는 뭐 20배, 이것도 한 20배, 이건 한 100배 정도 되나요? 일본인과 한국인 취약률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교육을 늘려주고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자, 그러면 문화통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본질을 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국인의 저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군 1경찰서, 마을 하나당 경찰서 하나씩 다 세우고요. 1면 1주재소, 1면당 큰 규모의 경찰서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만드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보시면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요, 사회주의 사상을 억압하겠다는 겁니다. 1922년에 소련이 수립되면서 전 세계에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지식인들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이제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회주의자들한테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에는 관심 없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도 이거 국채 변역, 국가의 체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라고 하면서 잡아가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이 법을 마음대로 남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혹한 식민통치는 은폐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지 않냐, 우리가. 자유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지방자치제도 하고 그러면서 친일 세력을 양성시키는 거죠. 식민지배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을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민족 분열 통치다. 민족 분열 통치다. 그래서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점점 줄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다면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도 수능 단골 출제 문제예요. 이거 시기별로 꼭 구분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산미 증식 계획의 뜻이 뭐냐? 쌀 미자입니다. 쌀의 생산량을 어떻게 하자? 증가시키자라는 계획입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럼 왜 늘려야 되냐면 쌀이 부족하니까. 어디 쌀이 부족하니까? 일본의 쌀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측으로 참전했던 일본은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피폐해진 유럽에 또는 중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과 밭이었던 그 토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쌀이 부족해져. 왜냐면 농사 지을 땅에 공장이 들어서 버리니까 농사 짓는 양이 줄어들죠. 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공장에 취직을 해. 그러니까 쌀 부족은 더욱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 부족한 쌀을 어디서 가져오려고 했냐면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 늘어난 만큼 일본에 가져가자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리려고 했냐면, 이거는 밑줄 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자, 품종을 개량합니다. 한국 기후에 한국 땅에서 더 잘 자라는 쌀 종자를 개량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더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저수지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지를 정리해서 이제 땅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밭을 넓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밭을 넓히는 것도 모자라서 없는 땅까지 만들어요. 이제 바닷가, 해안가 근처에 이제 흙을 갖다가 메워서 원래는 바다였던 곳을 논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개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목표만큼은 달성하지 못했어. 하지만 예정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거지. 쌀 생산량 시간 1920년, 그다음에 1930년이라고 칩시다. 이제 34년까지 했으니까. 자, 1920년에 한국의 쌀 생산량이 100가마니라고 쳐봅시다. 100가마니. 그런데 목표량은, 이건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목표량은 50가마니, 가마니. 그냥 한글을 못 써. 50가마니를 증가시켜서 일본으로 가져가자, 이것이 목표야. 자, 그래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이렇게 품종 개량, 수리 시설 구축, 경지 정리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목표량을 달성했냐?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20가마니밖에 안 늘어났네? 요만큼만 늘어난 거야. 자, 그러면 얼마만큼만 가져가야 돼? 늘어난 만큼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20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얘네는 얼만큼 가져갔냐? 실제 정말 목표한 양을 가져간 거야. 50가마니를 가져가 버리네. 그러면 한국에 남은 쌀은 얼마만큼만 남았어? 70만 남았죠. 오히려 산미 증식 계획을 하기 전보다 산미 증식 계획을 하고 나서 한국의 쌀이 어떻게 된다? 더 줄어들었다. 쌀이 더 부족해졌다. 한국 식량 사정은 악화됩니다. 일본 식량 사정은 개선됐죠. 왜냐면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쌀은 어디서 메꾸냐? 만주에서 콩이나 보리나 잡곡을 수입해서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해서 한국인 중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가지 어떤 영향이 있었냐? 한국 농민들에 대한 이중적 수탈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이렇게 쌀 생산량을 늘리는데 뭐를 또 내야 되냐면, 비료도 갖다 뿌려야 되지, 저수지 만드는데 돈도 내야 되지. 이걸 원래는 지주들이 내야 돼요. 지주들이. 근데 그 당시 지주들은 일본인들이 많았잖아요. 이 지주들이 자기들이 그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소작농들한테 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작농이 전 낼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소작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지주들이 내라는 거 다 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내야 돼. 지금 소작료도 높아 죽겠는데 지세랑 공과금, 세금이랑 비료대금이랑 수리조합비랑 토지 개량비는 이거 다 원래는 지주 몫이거든요. 지주들이 내야 되는데 소작인들에게 떠넘기기 한 거죠. 떠넘기기. 만약에 소작인이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쫓겨나니까 어떻게 되냐?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빈민이 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됩니다. 국외 이주가 증가했죠. 그래서 한국인 소작인들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자, 요 산미증식계획 결과랑 영향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쪽에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남았습니다. 자, 1910년대 경제 정책 중에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회사령 기억나시나요? 회사를 세울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요.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요게 선생님 폐지됐는데 신고제로 전환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폐지가 되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신고제로 전환이 됐다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과서에서 표현이 다르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풀 문제에서도 회사령이 폐지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회사령이 신고제로 전환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원래 회사령이라는 게 회사를 세울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허가제였잖아요. 허가가 없으면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는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폐지됐다는 말은 이제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인 즉슨 허락 없이 저 회사 세웠어요 라고 회사 세운 다음에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전환됐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갑자기 1910년에 회사령을 설립했던 거, 회사령을 시행했던 거는 한국인 기업의 설립을 막기 위해서였잖아요. 자, 근데 1920년에 왜 갑자기 이걸 없애줬냐? 한국인들이 회사 세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갑자기 일본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자, 한번 보세요. 1910년에 회사령이 있었어. 하지만 이게 이제 폐지가 됐죠. 자, 이때 회사령이 있었을 때 어떤 기업들만 설립이 돼요? 일본 기업은 조선 총독부에서 허락을 해줬겠지. 한국 기업은 허락을 안 해줬겠죠. 자, 1920년이 됐을 때 얘네는 벌써 10년 차 기업입니다. 10년이나 지났어요. 회사가 세워진 지. 자, 한국 기업은요, 이제서야 설립이 되니까 이제야 1년 차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년이란 세월은요, 기업의 역사에서는요,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자, 일본이 회사령을 폐지한 이유는요, 한국으로 진출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설립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제 식민지인 한국으로 넘어가서 더욱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이거 일일이 허가 받으려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편하라고 폐지시켜 준 겁니다. 왜냐면 폐지를 시켜줘도 한국 기업이랑 일본 기업이랑 지금 벌써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세워져 봤자 일본이랑 경쟁이 안 된다. 라이벌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의 물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도 일본이랑 게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 일본 재벌 기업들이 북부 지방에 큰 공장들을 설립하면서 각종 자원과 노동력을 한국에서 수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커지게 됐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일본 재벌 기업들이 뭐가 되냐면 전범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전쟁을 지원했던 전범 기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1920년대 문화 통치와 삼미증식 계획, 그리고 회사령의 폐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앞에 말했지만 이 부분은 1910년대랑 비교하면서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독립운동을 했는지 시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